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둘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일상 행동에서 한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을,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밀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돈에 쪼들리며 살고 싶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이랑 인연이 없어.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나의 생각, 돈, 모두 에너지이고 같은 에너지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가야 게이츠의 부자의 습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상위 1% 부자들을 만나 그들의 가치관과 습관, 사고방식 등을 연구해온 저자는 생활 속 작은 차이로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들만의 놀라운 비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발견한 부자들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발견한 부의 법칙을 정리해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약, 커뮤니케이션, 행동력, 투자, 정신적인 부분,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 지출, 이렇게 7가지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에게 한턱내는 기준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자신이 정리한 법칙을 직접 실천해 부를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의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고 모이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에는 돈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30대 회사원 정대리와 유대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인지 밀어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작은 차이를 알려주는 가야 게이츠의 부자의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대충 계산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느 날 유대리와 직장 상사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뽑아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대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림짐작도 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이벤트를 했던 다른 부서의 조언을 구한 다음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해봤습니다. 유대리의 계산에 따르면 광고비가 300만 원, 장소 대여비가 150만 원, 게스트 출연료가 25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유대리는 대략적인 금액을 정한 다음 세세한 부분을 채워갈 생각이었습니다. 유대리가 상사한테 이렇게 보고하자 상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상사는 유대리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다시 예산을 짜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항목을 모두 적은 다음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사는 유대리에게 자네는 개인 돈 관리도 이렇게 대충대충 하나? 그렇게 해서는 평생 돈 모으기 쉽지 않지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유대리는 상사한테 대충대충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말이 내내 신경 쓰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말대로 정말 유대리는 금전 감각이 형편없는 걸까요? 돈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흐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대리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틀리기는커녕 유대리가 부자의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외라며 놀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자가 대충 계산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돈 관리를 대충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충 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돈 관리를 대충 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돈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돈을 절약하고 모으려면 가계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계부를 착실히 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테지요. 하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본말 전도가 되고 맙니다. 부자인 사람은 체질적으로 가계부를 매일매일 정확하게 쓰지 않더라도 현재 자신의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전기세는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보험료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대략적인 숫자가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서 언제라도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본말 전도가 되어버린 사람은 가계부를 꺼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전기세가 얼마인지조차 바로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관리할 때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이며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를 썼는지 숫자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대략적인 지출과 수입이 들어있으면 자신이 어디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쉽게 세울 수 있지요. 하지만 돈의 출입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이런 중요한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을 놓치고 어디서 절약해야 할지 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가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이벤트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아무리 세세하게 비용을 산출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목록에 적어놓은 비용만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지요.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를 참고해 먼저 금액을 대강 산출하려 했던 유대리의 판단이 옳습니다. 똑같이 비용의 10%를 절약한다고 해도 10만 원의 10%와 100만 원의 10%는 절대적인 금액에서 한 자릿수가 다릅니다. 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10만 원의 10%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100만 원을 줄이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지출이 큰 항목이 월세와 각종 보험료, 차량 유지비입니다. 가계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열심히 생활비를 절약해도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가게 운영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의 전체 매출이나 판매 수익 등 대강의 숫자가 모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 대강의 구조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면 먼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큰 그림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오래 쓰는 사람은 정말 알뜰할까? 정대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좋은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계나 옷, 구두 등 물건을 살 때마다 나름 좋은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대리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 비교적 가격이 비싼 물건을 구입해도 자신이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정대리의 생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대리 친구 부부는 알뜰하게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옷도 중고 사이트에서 아주 싸게 나온 것을 구입합니다. 반대로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중고로 팔아서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 하고 말하지만 왠지 그런 불편한 생활이 하나도 궁색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대리는 친구 부부를 보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이 과연 옳은지 갑자기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물건이 비싸지는 구조를 이해하자. 좋은 물건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오랫동안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이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을 오래 쓰라는 것이 고가의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격언을 다시 정리해보면 비싸고 좋은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서 오래 사용하라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서 오래 사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물건이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물건의 품질이 반드시 가격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재킷과 100만원짜리 재킷이 있다고 해봅시다. 확실히 100만원짜리 재킷은 천연 섬유를 사용하는 등 소재도 좋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바느질도 깔끔합니다. 하지만 10만원짜리 재킷에 비해 10배 비싼 만큼 10배나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10배만큼 품질이 우수하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고가의 재킷을 판매하는 업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존재하지요. 재킷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10만원짜리 재킷과 100만원짜리 재킷은 구입할 때의 부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만원짜리 재킷은 마음에 들면 계획에 없더라도 살만하지만 100만원짜리 재킷은 마음에 든다고 선뜻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10만원짜리 재킷은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지만 100만원짜리 재킷은 소수를 위한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재킷이 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가의 옷을 좋아하고 돈이 있는 부자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만원짜리 재킷은 비싸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선뜻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재킷의 원가율이 50%라면 원가는 딱 5만원이 됩니다. 이 재킷이 2,000벌 팔리면 재킷을 판 회사는 5만원 곱하기 2,000벌을 계산해보면 1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재킷의 원가율을 똑같이 50%로 계산하면 한 벌 팔았을 때의 이익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100벌 판매한 경우 이익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만원짜리 재킷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큰 돈을 벌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킷의 원가율은 20% 정도로 낮춰야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8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가격이 비싼 물건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원가율을 낮춰서 이익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가격과 품질은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킷들의 경우 10만원짜리 제품의 원가는 5만원, 100만원짜리 제품의 원가는 20만원입니다. 최종 가격은 10배 차이가 나지만 원가는 4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가 제품을 사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가격에 맞춰 물건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가격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는 단지 비싼 제품만 사는 것도 무조건 싼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른 제품을 오랫동안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 현명한 소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정대리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덕분이겠죠.
여기에 좋은 물건을 꿰뚫어 보는 안목까지 더해진다면 정 대리의 소비 패턴은 더욱 바람직해질 것입니다. 더치페이 할까? 아니면 한턱 낼까? 정 대리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것일까요? 정 대리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하곤 합니다. 특히 회사나 학교 후배 등 자기보다 연배가 어린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가면 대체로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하고 지갑을 열죠. 그러다 보니 월급을 받기도 전에 생활비가 바닥나서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 대리의 이런 성향 때문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충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산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냥 말로만 잘 먹었다고 할 뿐이잖아. 밥값을 내봐야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도 하나 없잖아. 하고 말하면서 남자친구가 돈을 허투루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은 그저 한 끼 잘 얻어먹었다고 생각할 뿐이라니까 하며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정 대리는 여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왠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자신한테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까지 밥 한 끼 사는 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밥을 사면서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경제관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잔돈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같은 부서의 동료를 보면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원 단위에 연연해야 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상대에게 밥을 사는 기준이 명확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밖에서 밥을 먹을 일이 많아집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밥을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밥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 갔을 때는 대체로 각자 자신이 먹은 밥값을 내는 더치페이가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상대에게 밥을 사주고 때로는 얻어먹고 각자 지불할 것인지 선을 긋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먹은 밥값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를 하면 상대방에게 빚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는 애초에 서로 신경 쓰지 않도록 더치페이를 하는 편이 합리적이고 편합니다. 최근에는 업무상 접대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각자 계산하는 게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밥을 사거나 얻어먹을 때는 상대에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이 차이, 직급 차이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마도 학창시절의 친구 정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후배에게 자주 밥을 산다는 정 대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 있는 상사로서 혹은 좋은 선배로서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마실 때에도 먼저 지갑을 열게 됩니다. 업무상 함께하는 식사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개중에는 그냥 하는 말로 오늘은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윗사람이 낸다고 하면 진심으로 밥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때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각자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굳이 거절하면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싫다는 건가 하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흔히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많이 밥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돈을 내고 싶어 하는 데에는 그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려는 것이죠. 또 부유한 사람은 정보에도 민감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정보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위에 많은 사람을 두고 싶어 합니다. 밥을 자주 사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보를 수집하기가 수월합니다. 부자가 밥값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대리가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충고를 받을 만큼 지출이 다소 지나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인다면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실입니다.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항상 같은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만 한다면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밥을 사는 행위가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면 이는 훌륭한 투자가 되며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생각 없이 돈을 쓴다면 낭비가 분명합니다. 신용카드는 몇 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을까? 정대리는 신용카드를 2장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카드고 다른 한 장은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대리는 어느 날 잡지에 나온 신용카드 관련 기사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골드카드 외에도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카드가 많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어 카드는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관리하기가 쉬워서 오히려 경제적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편의점에서 가격이 얼마 안 되는 물건을 사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 빼고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정대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지출이 유용한 지출인지부터 생각하자.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돈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맹점이 있습니다. 돈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이 무엇에 돈을 썼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이 무엇에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그 지출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지출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절약법 분야에서는 돈의 출입을 확실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귀찮은 일이지요. 가계부를 쓰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쓰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 쪽에서 이용 명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손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사용 명세서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자신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출 내역을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카드도 괜찮고 선불식 카드도 상관없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명세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정대리의 친구는 돈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합격이지만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회비가 있는 카드는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출을 체크할 때의 포인트는 그 지출이 미래의 돈이 될 만한 지출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정장을 사기 위한 지출이라 해도 충동 구매를 해서 거의 입지 않게 되는 옷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입는 옷은 전혀 다르겠죠. 식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을 때우는 식이었는지 아니면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지출은 낭비가 되기도 하고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체크는 가능한 한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낌대로 투자였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표시를, 낭비였다고 생각하면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크를 장기간 유지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죠. 체크를 시작한 달에는 동그라미 숫자가 적고 대부분 X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개월, 반년,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비율이 변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막연히 기대만 하기보다는 동그라미가 많아지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겠죠. 조금 지나서 보면 동그라미의 비율이 크게 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조절 능력이 생겼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몸에 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신용카드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개념을 무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만 쓸 경우에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정말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란 게 아주 묘해서 다음에 그 물건을 봤을 때는 내게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지요. 똑같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현금으로 낼 때는 돈에 대한 무게감이 현저히 다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계산할 때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돈에 대한 감각이 정확해지고 규모 있는 소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히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는 것도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부자는 행동력이 있다. 유대리의 상사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면 부부끼리 여행을 다니는 것이 나의 로망이야. 어서 빨리 정년퇴직을 해서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말이야. 유대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 세대는 퇴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유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이라도 하지 않는 한 한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 유대리는 거래처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다 그 상사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나 같으면 지금 당장 여행을 가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10년, 20년이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도 결심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유대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자는 행동력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앞서 부자가 생각 없이 속전속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이 뛰어난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행 이야기도 부자들의 행동력을 알아볼 만한 상당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다음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유대리의 상사는 정년퇴직 후라는 시기를 정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봐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 그렇게까지 강한 욕구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정년 퇴직한 이후의 여행이지만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언젠가는 이직하고 싶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성급함도 위험하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둘씩 시도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남편과 여행을 하고 싶다면 대표의 말처럼 당장 실행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휴가를 길게 쓰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몰아쓰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휴가를 길게 쓰려면 평소 성실하게 일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온 사람이라면 황금 연휴 등을 활용해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도 다들 협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공헌도가 높다면 상사도 이해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미룬다는 것은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해서 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여행을 갈 이유가 없지요. 괜히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퇴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취미 가난뱅이, 여행 가난뱅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취미에 돈을 몽땅 투자하거나 목적도 없는 여행을 반복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돈을 써버려서 통장 잔고가 바닥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하겠죠. 여행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이나 단순히 자극을 얻기 위한 오락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목적도 없는 여행을 반복하다 보면 순식간에 모아놓은 돈이 바닥나고 말지요. 무작정 행동하기에 앞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일인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빨리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체험부터 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좀 힘들어도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해보면 그런 여행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 만들기에 흥미가 있다면 주말에 집 근처 공방에 찾아가 작은 가구를 만드는 체험을 하거나 문화센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업 형태로라도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탐색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최종적으로는 돈도 모을 수 있겠죠. 부자의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부자들의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돈과 인연이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